안녕하세요. 더플랩 HR 웨비나에서 강의를 맡게 된 박영희입니다. 저는 현재 미주 SK 하이닉스에서 HR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 방향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근무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HR 전공으로 두 번째 석사를 받았습니다. 제 커리어 경력은 한국에서 머서 HR 컨설팅과 SK 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LG전자 모바일 사업부 그리고 현재 SK 하이닉스 미주법인에서 HR을 맡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의 QR코드는 제 링크드인 프로파일입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링크드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링크드인에서 커넥션 요청을 주시면 제가 반갑게 승낙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 주제는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시적인 미국 경제 지표를 살펴볼 거고, 미국 노동시장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 또 동시에 부정적인 신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동시장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8일 미국 GDP, 즉 국내 총생산 증가율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마이너스 0.9% 성장률이었습니다. 그 직전 1분기에도 마이너스 1.6%의 경제의 역성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 GDP 성장률을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5.1%였고 그리고 2분기에 무려 마이너스 31.2%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3분기부터 빠른 회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회복 기조가 올해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2분기 연속 GDP의 역성장이라는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미국 언론은 이제 미국 경제가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빠진 거가 아닌지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통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은 리세션으로 판정이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리세션은 경기 전반의 침체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고 물건 가격은 내려가고 기업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다시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경제의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recession fear, 즉 경기 침체의 공포가 펼쳐지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이후 많은 미국 언론들은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리세션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미국 정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리세션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정책의 가장 큰 거물인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랑 제롬 파월 미국 연방지도이사회 의장이 특히 앞장서서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기사 제목에서 보듯이 제럿 앨런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둔화, 즉 슬로우 다운은 하고 있지만은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제롬 파월 의장도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는데도 이 두 사람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 주장의 핵심은 미국 레이버 마켓, 즉 미국 노동시장은 건강하다 입니다. 즉 미국 노동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리세션은 아니다, 리세션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에서 아주 잘 기능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데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고, 바로 다음날 제닛 앨런 재무장관도 우리는 경제 성장에 있어 뚜렷한 둔화를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는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경제의 악화이며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다. 현재 노동시장이 튼튼하고 가계소득과 산업성장 등 각종 지표 역시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미국 노동시장이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을 막고 있고, 견고한 이런 노동시장이 결국에는 미국 경제 회복에 견인자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노동시장이 정말로 튼튼하고 견고할까요? 문제는 미국 노동시장이 현재 긍정과 부정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일종의 혼동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미국 노동시장의 긍정과 부정의 두 얼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일자리 지표를 보면은 7월에만 비농업 부분 일자리에서 52만 8천 개가 새로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6월 중과분이었던 37만 2천 개를 훌쩍 뛰어넘은 숫자였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25만 개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 전체 노동 인구는 1억 5,252만 6천 명이 되었고, 이는 코로나 이전 2020년 2월 숫자였던 1억 5,250만 명을 살짝 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숫자가 나오자 미국 언론들은 미국 노동시장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을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긍정 신호는 실업률입니다. 미국 실업률 그래프를 보면은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 실업률은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위기 때인 2020년 4월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비정상적으로 14.7%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 숫자가 다시 빠르게 하락을 해서 지난 2022년 7월 실업률은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실업률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보면은 미국 노동시장이 아주 건강하고 탄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긍정 신호는 Great Resignation, 잘 아시는 대퇴사 시대입니다. 대퇴사 시대 자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리텐션이 중요한 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 HR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고 또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즉 시장을 한마디로 만들면 뜨겁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퇴사 시대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1년 4월에 월간 퇴사자 수가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올해 2020년에도 매월 400만 명 이상의 퇴사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세 가지 긍정 신호를 보면은 미국 노동시장은 분명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그리고 뜨겁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동시장의 부정적인 신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첫 번째 부정적 신호는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사실과 실은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미국은 매주 주 단위로 실업수당 청구권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올해 4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가장 최근인 8월 첫째 주 실업수당 청구는 26만 2천 건으로 올해 들어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와 이 통계치를 보면은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실직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일부 미국 언론들은 노동시장의 냉각기가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 신호는 실제 기업에서 레이오프, 즉 정리해고 발표가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기업은 불경기가 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채용을 축소하고 그 다음엔 채용을 동결하고 더 나빠지면은 정리해고를 진행합니다. 최근에 채용 축소, 동결, 나아가 정리해고를 한다는 소식이 자주 뉴스에 접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화면에서 보듯이 테크 기업, 기술 기업에서 이러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실리콘밸리의 구글도 최근에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고용과 투자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페이스북, 즉 메타도 엔지니어 채용 규모를 계획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인재를 흡수한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채용에 아주 적극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서 지금 채용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채용 동결을 넘어서 해고를 발표한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미국 레딧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 테크 기업들의 레이오프 정보를 모아서 만든 테크 레이오프 스태킹이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작년에는 숫자가 미비했지만 올해 들어서 해고의 숫자가 늘어나는 테크 기업이 많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6월 들어서 그 해고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기업, 특히 그 수백 명 이상의 그 해고가 진행됐던 기업을 살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800명, 고퍼프가 1,500명, 쇼피파이가 1,000명, 리비안이 840명, 테슬라가 229명 등으로 좀 대규모의 그 레이오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테크 기업들에서도 레이오프 소식이 현재 자주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신호, 부정적 신호를 둘 다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신호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냉탕과 온탕 둘 다 섞여 있는 혼동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을 뜨겁게 만드는 요인들은 앞서 살펴봤듯이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실업률 혹은 일자리 증가 같은 요인들은 노동시장을 뜨겁게 만드는 요인인 반면에 노동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권 증가, 채용 동결 해고 혹은 그 정리해고 같은 일들은 노동시장을 차갑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네소타 경영대학의 앨런 벤슨 교수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뜨겁지만 확실히 일부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는 평가를 내린 이유도 현재의 두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마켓워치라는 언론사에서는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From Great Resignation to Forced Resignation 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즉 노동시장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의 힘이 고용주나 기업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미국 노동시장은 철저하게 직원이나 근로자, 구직자에게 힘이 쏠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언제든지 일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퇴사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 혹은 특히 재택근무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원하는 오피스 복귀를 거부하면서 실은 퇴사가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힘의 균형의 추가 바뀌게 되는 조짐이 나오게 되면서 기업들은 더 많은 직원들이 지금은 사무실로 복귀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주 5일 100% 사무실 근무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은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재택과 사무실 근무의 장점을 섞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미국 기업들이 현재 어떻게 설계하고 있고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두 번째 파트는 하이브리드 근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하이브리드 근무 설계 시 주의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사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었던 재택근무 실험, 그리고 재택과 오피스 근무에 대한 시각 차이, 그리고 하이브리드 도입에 대한 현재 상황,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 설계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슬라이드는 지난 3월 뉴욕타임즈에 실린 표지 기사입니다. 제목이 보여주듯이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는 무려 5천만 명이 참가하는 거대한 재택근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지만은 미국 사회는 워킹 프롬 홈이라는 원격 근무 혹은 재택 근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회는 재택근무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실은 수많은 연구와 또 수많은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슬라이드는 지난 10월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표지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명확히 보여주듯이 재택근무 실험은 커다란 성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현재 스탠포드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브룸 교수의 최근 연구 논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브룸 교수의 논문 제목은 왜 재택근무가 계속 고착될 것인가 인데, 브룸 교수는 워킹 프롬 홈 연구를 꾸준히 이어와서 이 분야에 아주 큰 대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브룸 교수의 연구 결과를 뒤에서 좀 더 살펴보면서 미국에서 왜 재택근무가 성공으로 인식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 즉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얼마나 자주 집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재택이 가능한 사람 가운데 22.4%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주일에 하루에서 5일까지는 재택근무를 원한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가장 많은 응답은 일주일에 5일, 즉 매일 재택하기를 원한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택이 가능한 여부를 떠나서 일주일에 이틀 이상 재택을 원하는 비율이 56.8%에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 근로자의 다수는 5일 근무의 일부라도 재택근무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블룸 교수는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통해서 재택근무 효과성을 점검해 봤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재택근무의 옵션을 가진다면 이는 현재 급여의 몇 프로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결과 급여의 마이너스, 즉 급여가 깎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8.6%, 가치 중립, 즉 재택으로 인해서 급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효과는 없다라고 한 사람은 28.2%였습니다. 이들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70%, 화면에 동그라미 쳤던 그 나머지 70%는 재택근무 자체가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 5에서 10% 인상 효과를 가진다, 재택근무가 라고 응답한 응답이 19.6%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무려 35%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한 응답률도 4.3%가 나왔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물리적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시간, 교통비, 그리고 차량 연료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거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브룸 교수의 다음 결과를 보겠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많은 의심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재택근무, 특히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업무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전과 비교해서 생산성이 어떠한가를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앞서 재택근무의 금전적 가치 섭외의 결과와 유사하게 똑같다, 생산성이 똑같다라고 한 답변이 한 27%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답변, 즉 10% 이상 향상됐다, 20% 이상 향상이 됐다 라고 답한 비율이 59.5%가 나왔습니다. 이게 절대 다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룸 교수의 결론은 재택근무로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는 것은 실은 기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브룸 교수의 마지막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결과입니다. 이 질문도 매우 흥미로운데 이는 미국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너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워킹 프롬 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를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도 앞서 보았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워킹 프롬 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가 14.6%,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워킹 프롬 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가 28.3%,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워킹 프롬 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가 22.2%로 나왔습니다. 이를 합치면은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무려 65.1%가 나온 것입니다. 브룸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고 워킹 프롬 홈에 대한 스티그마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질문을 했고 미국 사회는 워킹 프롬 홈에 대한 어떠한 스티그마가 있었을까요? 그 워킹 프롬 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잘 대표하는 사건이 화면에서 보이는 2013년 당시 야후 CEO였던 마리사 메이어가 야후에서는 앞으로 재택근무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발표를 한 사건입니다. 마리사 메이어는 구글의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요. 구글이란 이름과 검색창도 실은 마리사 메이어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여성 임원으로 부사장까지 올라갔고 2012년에 야후 CEO로 스카웃되면서 당시 무너져가는 야후를 구원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재택근무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발표에서
이 메이어 CEO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서 대부분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불신이었고요. 이 사건 이후 메이어 CEO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실리콘밸리에서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2017년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메이어 CEO의 독선적인 리더십 혹은 직원 불신에 대한 사례가 되기도 하지만 미국 기업 경영자에게 남아있는 재택근무에 대한 불신, 불안, 그리고 블럼 교수가 표현한 스티그마를 잘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미국 기업은 마리사 메이어 CEO와 같은 재택근무에 대한 불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거대한 재택근무에 대한 사회적 실험이 있었고요. 미국 사회는 이를 잘 극복하는 기회가 됐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재택 근무 실험이 가져온 또 하나의 성과물은 워킹 프롬 홈에 대한 경영자와 근로자의 시각차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화면의 슬라이드는 세계 경제 포럼이 진행한 워킹 프롬 홈에 대한 서베이 결과입니다. 직원에게 일주일에 얼마나 재택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았고, 동시에 경영자에게도 일주일에 얼마나 재택을 하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즉, 경영자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재택 근무 일수를 물어본 것입니다. 화면의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이 질문에 대해서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서로에 대한 차이가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양쪽의 차이가 1.38일로 벌어져 있었는데 2022년 6월이 되니까 이 차이가 0.441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디서 이 차이가 좁혀졌을까요? 그래프의 위쪽 선은 직원 입장이고 그래프의 아래선은 경영자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경영자 쪽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난 2년 동안 재택근무에 대한 경영자의 관점이 좀 더 많이 변화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앞서 보았듯이 재택근무에 대한 효과성이 나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스티그마, 미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재택근무에 대한 스티그마도 극복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철저하게 노동시장의 힘이 근로자나 직원에게 쏠려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직원들의 퇴사도 막아야 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인재도 제때 수혈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경영자는 좀 더 직원 입장에서 호의적으로 관점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해석됩니다. 하지만 앞서 미국 경제 상황에서 봤듯이 최근 들어 미국 노동시장의 힘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그 균형이 이동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사건이 저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전체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괴짜 CEO로 소문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난 6월 1일에 전체 테슬라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40시간씩 각자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떠나야 한다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무실은 원격 사무실이 아닌 실제 동료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가리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이 뉴스를 크게 다루면서 머스크 CEO가 강경 기조를 보였고 테슬라 직원들의 대거 퇴사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거 퇴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아는 지인도 테슬라를 다니는데 이 머스크가 메일을 보낸 다음 날부터
회사 주차장이 꽉 차서 주차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해라 이렇게 강제하기가 실은 좀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의 시대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퇴사할 거야 라는 분위기도 팽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 이메일 사건 이후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100%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은 관심 있는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어떻게 근무 형태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실은 사무실 근무에 대한 아주 높은 신봉자였습니다. 스티브 잡스 전기에는 사람들의 대면 접촉이 혁신과 창의성을 높인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티브 잡스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플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근무 방식을 운영할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요. 굉장히 최근 애플은 앞으로 9월 5일부터는 주 3일 사무실 출근을 강제하고 이틀은 재택을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각 팀에서 정한 하루는 반드시 사무실에 나와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애플 이외에도 많은 미국 기업들은 현재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서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는 형태의 근무를 정착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이브리드 방식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 장은 하이브리드 근무 설계 시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ednesday Problem, 즉 수요일 문제입니다. 앞서 블럼 교수의 설문 연구에서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이틀을 재택하게 된다면 어떤 날짜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월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많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수요일이 가장 선택이 적었습니다. 결국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텅 빈 오피스가 되고 수요일은 오피스가 꽉 차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피스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향후 코로나와 유사한 종류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소셜 디스턴싱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과 현명한 방식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2012년도 블럼 교수가 발표한 워킹 프롬홈 관련 논문에서 이미 자세히 밝혀진 내용입니다. 블럼 교수가 워킹 프롬 홈, 재택근무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Ctrip이라는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 연구를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워킹 프롬 홈 참가자는 13%의 생산성 향상을 보였고 이들의 직무 만족도도 크게 올라갔고 퇴사율은 50%가 감소한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재택근무자들에게는 승진 기회가 적어지고 보너스도 적게 받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out of sight, out of mind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HR 담당자가 향후에 재택근무를 설계할 때는 이러한 공정성 이슈를 잘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동시에 공정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다양성 이슈입니다. 그 왼쪽 그래프는 미국 인사관리협회 셔에서 작년 6월에 진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입니다.
재택근무가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았는데 업무 성과나 생산성 향상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재택근무는 여성에 더 효과적이고 혹은 또 여성의 선호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럼 교수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있는 대학 학력 이상의 여성에서 재택 선호가 뚜렷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공정성 이슈가 발생이 되면은 여성 그룹에서 승진 차등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주요 포지션에 심각한 성별 불균형, 그리고 다이버시티, 즉 다양성 이슈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학력에 따른 차별 이슈를 주의해야 합니다.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 스태티스타는 학력에 따라 얼마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학력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그래프의 맨 왼쪽은 항상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집단이 63%였던 반면에 고등학교 혹은 그보다 학력이 낮은 경우는 20%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재택근무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한 집단에서는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에서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재택근무 비율이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몇몇 언론들은 워킹 프롬 홈은 특혜인가? 라는 기사 제목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로서 재택근무를 설계할 때는 직무에 따른 차별 이슈가 나오지 않도록, 차별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근무 선택이 불가능한 직원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